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연세대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특히 리더십 특강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18년에 아마 그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여러분 선배들은 다 이제 졸업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코로나 때 이 녹화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연세대에 오랜만에 와서 좋은 분들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학생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주제는 청년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들려주셔야 될 이야기인데 강의를 맡았으니까 제 말씀을 최대한 빨리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제든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도 이 글씨 잘 보입니까? 예. 제가 그냥 이 PPT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좀 굉장히 로렌 아이슬리라고 미국 네브라스카 출신의 저 사람은 저분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한 그런 저는 대단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이 저 불가사리에게는 의미가 있다. It made a difference for that one. 이래가지고 저 밑에 작은 글씨 보시면 스타 throw라는 저분이 쓴 글의 제목이 스타 throw인데 저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타라는 게 별이 아니고 여기는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스타피쉬입니다. 그 해변가에 어떤 노인이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굉장히 긴 해변에 걷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를 주워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계속 던지는 것을 보고 그 노인이 젊은 사람한테 젊은이 뭐하냐 이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불가사리를 바다로 다시 집어넣어 준다 그렇게 대답을 하길래 그 노인이 여기 해변에 이 밀물때 밀려왔다가 썰물 빠지고 나서 죽어가는 불가사리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인데 네가 한 마리씩 그렇게 바다로 집어 넣어 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청년의 답이 저 불가사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여기 오늘 300명 넘는 학생이 이렇게 축제 기간에 수업 들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로렌 아이슬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로렌 아이슬리 검색하셔가지고 저분이 쓴 책들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분이 쓴 책이 제법 어렵고 난삽해가지고 저도 읽고 있는 중인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대학생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있고 특히 젊은 직장인들, 청년 실업자 이런 분들 만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어떤 세상을 원할 것 같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듣는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그거는 많은 다양한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인간답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데 저는 오늘 상당히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이야기, 우리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구조나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34조와 10조는 저렇게 잘 쓰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34조에
되어 있습니다. 34조에 되어 있고요.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이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는 우리 재헌헌법 1에 저 조항 2개가 들어있고, 헌법을 만든 우리 선배들은 저런 정신을 가지고 최소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저는 일자리 노동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라고 그러면 일자리는 job이죠. job이고 직업은 occupation이라고 그러고 일은 work라고 그러고. 근데 모든 게 여러분의 노동, 사람의 노동, 국민들의 노동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레이버죠, 레이버. 일자리와 노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지는 저는 의미는 너무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는 고민이, 그게 뭐 정말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거대한 그런 고민을 떠나서 당장 매일매일 현실 여러분들이 닥치는 여러분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 일자리는 아주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벌 기회를 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자리를 가져가지고 소득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가입을 하고 또 국가의 세금을 납부를 하고, 모든 게 여러분들이 노동과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노동 가치설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노동의 가치, 노동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왔죠.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의 논리에 이렇게 대응해서 그 일자리와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국가 전체 정책적으로도 이거는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 주 69시간 일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주 52시간인데 주 52시간만 해도 정말 죽겠는데 주 69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많은 직장인들, 젊은이들이 반발을 하니까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도 그냥 후퇴를 해버리고. 여러분, 저 일자리와 노동은 여러분이 다른 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 거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거냐,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는 거냐, 이런 인구나 저출산의 문제부터 또 복지의 문제까지, 사회 복지의 문제까지, 뭐 이 일자리 노동하고 관련된 이게 것들이 뭐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국가의 경쟁력, 어떤 회사의 경쟁력도 바로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노동의 질과 경쟁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이 되니까요. 일자리와 노동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실업이나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전부 다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이니까, 여기 일자리와 노동에서 진짜 좀 decent job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은 직장. 정말 내한테 괜찮은 직장을 좀 제발 좀 나는 갖고 싶어.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자리와 노동이고, 거기에서 돈과 소득과 재산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 소득, 재산,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저변에 이렇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와 노동으로부터 소득을 벌이고 그 소득을 가지고 축적을 해서 재산이 되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 제도 안에서 그러면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돈, 소득, 재산이 내한테 허락이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자리와 노동, 돈, 소득, 재산, 여기에서 굉장히 좀 공정하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있는 그런 사회를
당연히 바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맥주를 써봤습니다만은 내추럴 로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있잖아요. 로또가 로터리입니다. 로터리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운으로 추첨이 돼서 일확천금이 생기는 그런 게 이제 로터리죠. 내추럴 로터리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천부적인 자연으로 내한테 주어진 로또라는 천부적 로또라는 겁니다. 천부적 로또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 뽑기, 마치 로또를 뽑듯이 당첨이 되듯이 부모 뽑기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내추럴 로터리라는 말은 저 말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존 롤스라는 철학자고 그 사람은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한 아주 뭐 제법 오래전에 유명한 학자인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내추럴 로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신체나 내 건강이 어떤 식으로 태어나느냐, 또 내 지능과 재능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일본에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그 결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출발선부터 불평등해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천부적 로터리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어떤 노력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것들이 출발선과 그 과정이 완전히 그냥 달라지더라. 이게 불평등과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이 시작입니다. 거기에 그 사회나 그 체제나 그 공동체 안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후적으로 내추럴 천부적 로또를 맞고 나서 그 다음 인생이 이제 달라진다. 제가 이야기한 존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 책에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평등한 자유, 불평등한 자유가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자유가 많고 누구한테는 자유가 적고 이런 불평등한 자유가 아니고 저 사람은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어야지 사회가 공정해지고 정의로워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란 누구한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한테나 평등한 자유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원칙, 아주 유명한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저게 최소 수혜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저 최소 수혜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차등이 있어야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를 누굴 만나느냐, 어떤 건강을 갖고 태어나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고 오래 못 살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살다가도 그런 장애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에다가 외모, 무슨 지능, 이런 게 다 이제 남녀, 성별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물론이고요. 최소 수혜자 차등의 원칙은 어떤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최소 수혜자라는, 그러니까 혜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롤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각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서 대학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가고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 성공한 기업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들이라면, 근데 그게 출발선부터 불평등했거나 불공정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유지가 되려면 최소 수혜자들한테, 영어로는 the least advantaged라고 한 최소 수혜자들한테 차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많은 뭔가 기회를 주든 이런 거를 해야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그냥 완전 자유방임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수정이 돼가지고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가치에 이렇게 가까이 갔던 게 바로 이 최소 수혜자 차등의 원칙. 저 원칙을 지켜야지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정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패배하고 낙오하고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복지국가, 복지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고 사회 안전망, 소셜 세이프티 네트,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패자들도 경기에 진 사람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영미식의 사회에서는 아까 롤스가 이야기한 법칙 중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가 있는 반면에 북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롤스가 이야기한 두 번째 원칙, 최소 수혜자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제도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내가 한 번 져도 두 번 져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최소한 인간답게 살 그런 생활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가정들한테는 남들보다 더 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공대를 갔든 문과 대학을 졸업을 했든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러는데 창업하고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창업을 했다가 어디에서 정부에서 융자금을 받든지 은행에서 아주 저리의 융자금을 받든지 창업을 했다가 그 자본금 또 운영자금 이런 걸 돈을 빌렸는데 내가 3년 열심히 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내가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꼼짝을 못하는 만약 그런 사회라면 여기 이야기한 패배하고 낙오하고 탈락한 사람들한테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 부분이 한 사회,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은 일자리 노동에서 시작해서 아까 롤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좀 근본적으로 저런 어떤 원칙들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러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실패하고 또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굉장히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한테 닥칠 게 매우 가능성이 높게 닥칠 걸로 예상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팩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성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대부터 5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서요. 1953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매년 그걸 그냥 점으로 이은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2010년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5%, 10%, 15%까지 위로 쫙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1990년대 들어가지고는 완만하게 계속 오른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이 2023년인데요. 저 뒤에 2100년쯤 가면 대한민국이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 성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저성장입니다. 이거는 뭐 제 혼자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와 우리나라의 자본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수준과 이런 걸 다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결론을 낸 겁니다. 여러분 저 머릿속에 저는 뭐 제 머릿속에 늘 이 그림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도 머릿속에 저 그림을 그냥 한번 입력을 시켜 놓으십시오. 전쟁을 하고 나서 한 40년 가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경제가 1990년대 이후에 지금 벌써 이제 30년 넘어갑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서히 추락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씩 계속 추락하는 그런 추세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5년 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윤석열 6번의 정권이 오는 이 3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저게 전부 다 실적치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3, 4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 3, 40년 그리고 앞으로 70년, 앞으로 100년을 계속 성장이 추락하는 그런 경제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한테 주어질 일자리,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해지겠느냐. 이 저성장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 앞으로의 저성장이 심지어 이제 0%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가면 앞으로의 저성장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거를 움직일 수 없는 추세라면 그죠? 그게 여러분한테 그냥 운명처럼 예정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정말 미래가 암울하겠죠. 어둡겠죠. 근데 역사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제일 왼쪽에 1954년 전쟁 직후인데 저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폐허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5년을 식민지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에서는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토지를. 남쪽에서는 유상으로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양쪽 다 토지 개혁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버려서 모든 걸 파괴해가지고 거의 모두가 부서지고 파괴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경제 성장이 추락을 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저 추세를 반전을 시킬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 추세대로 오른쪽에 저 몇 가지 선은 저거는 뭐 낙관적인 전망, 비관적인 전망, 중립적인 전망이라서 선이 세 개 있는데 저 추세대로 간다면 굉장히 암울하겠죠. 또 하나가 제가 요즘 어디 가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고 이거는 뭐 오늘 또 1분기 출산율이 발표가 됐는데 0.81이고 사상 또 최저고 저출산과 인구 소멸 이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을 해가지고 좀 잘 살게 되고 나면 이 저출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만큼 저렇게 극심하게 낮은 출산율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무지 빠르게 성장했다가 무지 빠르게 내려오는 이런 경제에다가 인구가 무지 빠르게 인구가 늘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대한민국 인구에 한 사람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로 잡히는 겁니다. 0.78명이라는 건 작년에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합계 출산율인데 저 0.78이라는 숫자를 작년에 기록했고 올해는 저보다 이제 더 낮아진 겁니다.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은 2.1명입니다. 2.1명. 근데 0.78명이라는 거는 저 속도로 가면 뭐 외국에 국내에 많은 그냥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냥 요즘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26명은 뭐냐 하면요. 26명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10만 명 중에 매년 26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26명이라는 명으로 단위를 하지만 저걸 자살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 26명이라는 숫자는요. OECD 국가가 그 어지간히 중진국 이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클럽이 OECD고 요즘은 이제 회원국이 많이 늘었는데요. 한 38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아는 좀 잘 살고 힘 있는 나라들은 다 OECD 회원국이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1명 정도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10만 명당 한 4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스 같은 나라가 굉장히 낮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저렇게 높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살률이 0세부터 10세, 10세부터 20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쭉 보면요. 20대부터 한 60대까지는 저 26명의 평균에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한 20명하고 30명 사이인데요. 70대, 80대가 되면 자살률이 40명, 6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다른 고민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고통, 빈곤 때문에 자기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악이라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2배는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은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인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고 자살률이 줄어는 들지만 그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게 1970년에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4.53, 여성 한 명당 4.53명의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저거는 2022년 0.78이고요. 작년에는 24만 9천 명, 25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딱 53년 전, 52년 전에 비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이 출산율을 비교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 멕시코,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높고요. 남미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쭉 가고 OECD 평균이 작년의 경우에 1.59명, 1.6명의 선입니다. 우리는 0.84라는 저거는 벌써 재작년 비교하기 위해서 재작년 통계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통계고요. 2021년에는 0.81, 2022년에 0.78로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뭐 인구가 좀 줄어들면 좋지 않나. 인구 이것도 맞아 설명 빨리 지나갈게요. 왼쪽에는 1960년에 저때 인구가 한 2,500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5,180만 명 정도요. 2070년에는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가 저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부양비라는 겁니다. 15세부터 64세의 사람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생산 연령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얼마나 부양해야 되느냐인데, 아주 옛날에 1960년대는 생산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77명의 아이들과 5명의 어른을 부양을 했는데, 이게 2022년에 와서는 총 부양비는 낮아져 가지고 총 부양비는 39인데 어른은 65세 이상은 22, 아이는 17 이렇게 줄어들었고, 2070년에 가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어른을 101명을 부양을 하고 아이들을 16명 부양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70년이면 50년, 47년 후니까 여러분은 그때 되면 아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30대, 40대, 50대 사람이 제일 활발하게 살아갈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양을 하려면. 그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데,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하면요, 2020년과 2070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기 핑크로 된 글씨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그냥 화이트는 그냥 중립적인 전망입니다. 2020년에 5,184만 명인데 2070년에 3,766만 명이면 그냥 빼시면 1,400만 명 넘는 인구가 50년 안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60만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하나의 광역단체인데,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60만인데 이 기간 동안에 경기도만한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비관적인 전망이 실현이 된다면 2천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합친 인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출산이 인구 소멸이 무슨 문제냐? 사람 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전부 다 대학 입시도 인서울하고 서울대도 더 가기 좋고 경쟁도 덜 치열하고 그다음에 취직 걱정도 덜 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며칠 전에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요양원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그게 요양원으로 변해버려가지고 그 요양원을 내가 다시 다니게 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어린이집부터 산부인과, 소아과, 요즘 소아과 새벽 4시에 오픈런 한다고, 아이를 있으면 병원이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 찾아서 멀리 가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 기다리고 소아과 의사한테 겨우 가는. 왜 소아과가 없어지느냐? 소아는 환자를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소아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수가도 낮고 소아과 의사는 굉장히 힘들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성형외과하고 피부과하고 안과하고 이러지 소아과 의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소아과 없어지고 산부인과 없어지고 어린이집 없어지고 유치원 없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없어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울의 연세대의 신촌 중심에 연세대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지방에 가보십시오. 지방에 국도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지방에 큰 건물이 있는 건 대부분 보면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 아니면 전문대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에, 경상북도에, 경상남도에 지금 수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있고, 대학이 문 닫으니까 그 앞에 PC방하고 호프집하고 카페하던 식당 사장님들, 원룸하는 집주인들 다 문 닫습니다. 경제라는 거는 다 맞물려 돌아가고 돈도 돌아가는 게 핏줄이 돌아가는 게 경제인데,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
일단 일자리부터 없어집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축소가 돼서 좋아지는 거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의 재앙이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롤스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한 이 양극화 불평등 이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자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사교육비 엄청나게 지출해가지고 열심히 보내가지고 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무슨 뭐 고책화가 돼가지고 부모가 잘 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게 신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다리는 끊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 양극화 불평등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행위하학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 경제, 인구 이런 것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변수들입니다. 뭐 행위사학은 여러분 철학 같은 거, 세상이든 만물이든 자연이든 만물의 어떤 존재의 어떤 궁극적인 원리를 규명하는 게 형이상학이죠. 근데 형이학은 저는 뭐 형이학이란 말은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 저는 오래전에 여러분 나이 때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경제학이 하기 싫어가지고 경제학이 형이학이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막 자책을 하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일, 노동, 소득, 그 다음에 성장, 인구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걸 잘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여러분 형이상학도 중요하지만 형이학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리더십은 특히 어떤 국가,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리더십은 그것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은 저는 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의 기업이든 가족이든 그런 데도 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국가, 나라, 사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문제라는 게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라는 거는 누적이 되어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단순히 지금 현상만 보고 과거의 역사나 왜 그래 됐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인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구 문제,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죠. 당연히.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아주 절망적이죠. 기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 원래 여름도 이제 굉장히 덥다 그러고 전기요금은 이제 오른다 그러고 가스요금도 오른다 그러는데 기후 변화 이것도 전부 다 인간이 과거 수백 년 동안 산업혁명 이전에는 저 기후 문제가 없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CO2를 배출하는 그런 석유, 석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고 성장, 복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재정, 여러분이 내는 세금,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부채,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 교육, 외교, 안보 이런 게 전부 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외교 활발하게 하시는데 보통 외교는 초당적으로 한다 그러죠.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외교에 있어서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 초당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외교 안보를 제일 초당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과거에서부터 있어온 외교 우리의 축적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문제 뭐냐? 북한입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하고 처음부터 통일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살았으면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만 잘 지내고 미국하고 잘 지내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맨날 핵실험하고 미사일 펑펑 쏴대고 인권이라고는 그냥 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바로 같은 민족인데 그런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사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외교 안보는
초당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는 진영 외교 같은 거였습니다. 진보 쪽은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가깝고, 보수 쪽은 한미동맹 중시하고 요즘 한일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외교 안보도 결국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전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긴장 관계에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70년이 넘는 이 과거에서 누적이 돼 있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역사가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슌페터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볼 때 무슨 통계를 보고 이럴 때 추세선이라는 걸 다 그립니다. 그러면 그 추세선 위에, 그 직선 위에 5년 후, 10년 후는 이렇게 되어 있겠다라고 대충 예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역사라는 거는 추세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 추세선 위에서 그대로 가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성장에 인구는 소멸되고 양극화는 불평등은 심화되는 그런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야 되냐, 차라리 내가 이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추세선을 움직이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입니다. 그걸 못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년 그냥 무의도시 가다 보내고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시대의 문제들은 갈수록 악화가 되기만 하면 그럼 이 나라에 미래가 없으니까 이 추세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추세선 위에 있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 인구는 아까 같이 쪼그라들고 성장은 안 되고 일자리는 없고 양극화는 더 심화돼 가지고 일부 부자들만 살만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나라가 만약 우리의 지금 추세선 위에 있다면 그거를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고 그거를 뜯어 고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보수 정당에 있는 정치인입니다만은 24년째 보수 정당에만 있는 정치인입니다만은 우리 정치가 그거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찾아보시면요, 프랑스와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인구 6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3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세계 2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일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아일랜드. 영국 서쪽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이고요.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1970년 정도만 해도 유럽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엄청 고생한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역사를 약간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1845년에 주식이 감자인데 감자에 전염병이 옮아가지고 감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알도 안 맺히고 잎도 다 죽어버리고 감자병이 돌아가지고요. 감자 이외의 주식들은 전부 다 힘센 영국한테 다 뺏기고 감자로 먹고 살던 아일랜드가 감자에 전염병이 도니까 1845년부터 1852년까지 7년 동안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기근이 아사자가 속출, The Great Famine이라고, 대기아라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700~800만 명의 인구가 됐는데요. 1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인구 중에 한 7분의 1, 8분의 1 굶어 죽고 100만 명이 굶주림에 못 견뎌가지고 이민을 가고, 그 이민 간 게 제일 많이 이민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일랜드 혈통을 갖고 있고요.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오바마도 외가 쪽이 아일랜드계고요. 부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명 넘는 역대 대통령이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나라인데요. 그 아일랜드가 지금 세계 2위, 10만 불 넘는 1인당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엄청난 개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역사가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추세선을 바꿔버린 나라입니다. 중국이 지금 G2잖아요. 미국이 제일 세고 중국이 두 번째잖아요. 중국이 1958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 1958년에 중국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공산주의 사상 최악의 생산 경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인구가 한 6억 5천쯤 됐는데요. 3천만 명, 4천만 명의 인구가 대약진 운동 이후에 그게 한 6, 7년 갔는데요. 그때 죽었습니다. 굶어서. 여러분, 인구 3천만 명, 4천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그 나라의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실험한다고 자기 인민들을 수도 없이 굶어 죽인 거죠.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1966년부터 76년 사이 10년 동안 문화혁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나라였는데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오늘날 저 중국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역사는 절대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 그 추세선 위에 그거를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포기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요.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냐? 그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도 저는 당장의 목표는 출산율이 1.6명, OECD 평균 1.6명으로 해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는 출산율 제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결혼 제도를 바꾸는 문제, 지원금을 줄이는 것, 각종 가족 수당을 드리는 문제, 육아 지원을 해드리는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립을 보장해주는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육아휴직의 문제, 주택의 문제, 온갖 문제를 지금 뜯어 고쳐가지고 젊은 남녀가 여러분들이 나는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절대 없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정책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난 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국가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2006년이면 얼마입니까? 17년 전 아닙니까? 17년 동안 맨날 말만 저리 하고 아직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지금 남은 4년을 그냥 회의나 몇 번 하고 기존에 하던 정책이나 재탕삼탕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 개혁을 못하면 그럼 좀 정권을 잡아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역대 정권이 저는 시대의 문제가 당장 총선 대선에서 표가 안 되니까 눈을 감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안 바뀌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차 목표를 1.6명으로 잡고 그보다 저는 더 나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스웨덴, 독일 또 이웃 일본 전부 다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지금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하겠다고 난립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성공을 했고요. 우리라고 성공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 노동개혁, 교육개혁 한다고 하는데 전혀 되는 게 없는 나라. 집값도 여러분 서울에 30평 아파트가 30평 아파트인데 30층짜리가 한 아파트에 20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억을. 30층짜리에 30평이니까 땅은 한 평밖에 없는 아파트인데, 그죠? 근데 그 아파트가 20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그런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집값 가지고 말들 하지만 저는 수도권 집값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는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장기적으로 당연히 맞다. 안 그러면 집을 못 가지니까요.
저런 인재에 대해서도 교육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갈수록 저출산 시대에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이것도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정한 사다리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공화입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 학자같이 설명을 못해도 알죠. 민주주의가 뭔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국가다 이렇게 안 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화라는 것은 같이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그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차등의 원칙, 복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게 뭔가 제도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는 나라가 공화이고요. 또 아주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도 그 사람이 임기를 제한하고 그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이 국민을 정말 위해서 좋은 정치를 펼치지 않고 폭정을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게 공화주의의, 공화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1948년 재헌헌법을 만들고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단순한 민주주의라고 안 그러고 민주공화국이라 한 공화의 말을 여러분들은 꼭 앞으로, 이 공화가 뭐지? 앞으로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 저는 공화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추세선 이야기를 했고 미래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는 여러분 절대 공짜로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엑싯 보이스라는 거는, 저거는 어떤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엑싯 보이스 로열티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엑싯이라는 거는 나 여기 싫어, 나 이 조직, 이 사회 싫어, 그럼 나 미국이건 호주든 캐나다든 이민 갈 거야 라는 게 엑싯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나 이 주식 들고 있었더니 너무 재미없어, 주식 팔고 그냥 나가버릴래 라는 게 엑싯입니다. 그냥 걸어서 나가는 게 엑싯입니다. 근데 보이스라는 거는 여러분이 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참여를 하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실에 있는 분들, 수많은 학생들 중에 나중에 몇 분이나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왜 하는가, 내가 정치를 해서 이 세상을 한번 진짜 바꿔보고 싶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역사가 추세선 위에 있는 그 역사를, 우리 암울한 미래, 어두운 미래를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개혁을 하고 싶고, 그런 개혁을 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이 정당이 되고 싶다라는, 만약 그런 여러분이 정말 꿈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정치가가 돼서 보이스를, 우리 사회의 보이스를 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이 보이스가 모일 때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야기했잖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의 아리조나인가요? 아리조나에 가면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미국이 멕시코에서 땅을 뺏으면서 그 노갈레스라는 타운은 딱 중간을 잘라가지고 북쪽은 미국이고 남쪽은 멕시코입니다. 그 노갈레스는 똑같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미국에 속한 노갈레스는 건강이 지켜지고 복지가 있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여가가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이와 같이 사는 노갈레스입니다. 그 멕시코 미국 국경의 남쪽에 있는 노갈레스가 있습니다. 노갈레스. 거기는 아직도 상수도도 잘 안 돼 있고 하수도도 잘 안 돼 있고 사람들 소득은 낮고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노갈레스입니다. 똑같은 노갈레스였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화, 똑같은 언어에 녹아냈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여러분, 결국 정치의 문제,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제가 여기 와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지금 정치를 여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뭐 비난하러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정치는 얼마나 세상을 제대로 바꾸고 있느냐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의도에서 뭐 법 통과시키고 한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인구 문제, 성장 문제,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87년에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했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로 계속 뽑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치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개혁을 과연 해낼 그런 능력, 이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정치인들 보면 저 사람 코인이나 하고 돈 봉투나 돌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사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정치가 결국은 법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군대 가면 18개월 갈 거냐 24개월 갈 거냐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아시아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민을 그냥 대폭 받아야 이민을 받으면 예컨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면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9,60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반값으로 쓰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정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지금의 정치는 그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하는 한은 정치를 바꾸는 길은 선거에서 집에 그냥 계시지 말고 어디 놀러 가지 말고 한 표 꼭 행사를 해서 덜 나쁜 사람을 뽑아가지고 덜 나쁜 정치가 되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의 의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좀 실례가 좀 듣긴 한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청년이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좋고요. 뭐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 많은데 지금부터는 어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하여튼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그럼 우리 홍 박사님 좀 해주시고. 여러분 하여튼 제 두서없는 이 강연을 오랜만에 연대 와가지고 했는데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가 아까 스타 스로워 불가사리 던지는 사람 그 불가사리를 던지는 청년 같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정치에 대한 생각 또 우리 공동체 사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해주신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아카데믹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인구라는 변수가 결국에는 모든 걸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파워풀한 변수인지 아니면 사실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이제 2070년쯤에는 10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제가 배웠던 거시경제학 수업에서도 그런 사회 후생을 평가할 때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게 안정장치 그리고 제도 미래 발전 가능성들이 모두 줄어드는 것만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되게 그런 KDI에서 전설적인 그 연구자라고 불렸다고 알고 있는데 전설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그 선생님께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중요하냐? 인구가 줄어도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 넘게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인구가 줄은 데 대한 장점도 많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70년에 가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지금 그냥 실질 가격 기준으로 10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전망은 그 전망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황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전체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언젠가 갈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지던 몫을 한 사람이 가지면 5만 불에서 10만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 계산에서 나오는 생각 같은데요. 인구가 작은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아까 룩셈부르크 이야기했잖아요. 인구 6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일랜드가 지금 인구가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인구가 작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2천만이든 3천만의 인구가 계속 이렇게 아주 스테이블하게 계속 가는 그런 인구 구조라면 학생이 말한 게 굉장히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급격히 제가 아까 부양비 보여드리고 인구 구조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인구고 그 속도가 그 라가르드라고 지금 유럽은행 총재하는 IMF 총재하던 라가르드라는 그분은 우리 보고 집단적인 자살 사회라 그래요. 그만큼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데 뭔가 대책이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런 사회니까요. 우리 같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줄어들면요. 지금 학생이 30대, 40대, 50대 가갖고는 지금 학생이 나는 내 친부모를 아마 친부모가 연세가 많아지시면 뭐 요즘 요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식들한테 부양받기보다. 근데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그분들을 부양할 돈,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여러분이 노동을 해서 번 그 소득에서 주머니에서 세금을 뭘 받아야 그분들을 부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비참하게 그냥 못 먹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에는 그냥 인구가 2천만, 3천만이라는 인구가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들면 여러분한테는 젊은이는 별로 없고 늙은이들만 많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은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이제 아닌 거죠. 그 국민연금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직장을 구하면 이제 국민연금 낸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2053년 가면 다 고갈돼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복지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지만 연금은 이제 받지는 못하고 그런 구조적으로 이미 그런 미래가 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지금까지 했던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진짜 이거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확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민을 받자라고 주장하고, 최근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어디 뭐 방글라데시에서 거기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한 달로 일주일 5일 근무에 8시간 근무에 하면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분들은 100만 원, 70만 원 줘도 가사도우미로 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민을 받자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민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거는 이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있으면 내가 어느 나라로 이민 갈까? 그거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이 더 높은 나라로 이민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를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이민은 그 사람들이 아마 단기간 와가지고 옛날에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받아가지고 5년 쓰고 그냥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올 이민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 인구를 제대로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그런 이민은 잘 안 될 겁니다. 일본은 이미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 못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정말 이거는 재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못 나갔냐 하면 이거를 해결할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정치권에서 법과 예산과 제도로 마련하는 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요,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우리는 2%밖에 안 되거든요.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걸 없애줬습니다. 결혼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결혼 안 해도 똑같은 사회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는 박스라고요. 1998년입니까? 박스라고 시민사회연대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개혁을 우리는 지금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싱글맘은 싱글맘대로 싱글데디는 싱글데디대로 굉장히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주지 않으면 그런 파격적인 정책의 전환을 하자라는 거고요. 저는 그만큼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건데 학생은 질문에서 이제 인구 문제가 제가 오늘 강조한 만큼 그만큼 심각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건데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또 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민을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그런 실질적인 이민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정을 가지고 뭐 아이를 더 낳는 게 자기 선택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내려갔다가 올라간 나라입니다. 헝가리도 그렇고요. 일본도 내려갔다가 올라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걸 방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0.78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1.2, 1.3, 1.4 정도 될 때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 반전을 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치에서는 했던 일을 성공해낸 일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제일 맨 뒤에 검은 티 입으신 분. 마이크가 있으십니까? G20 회원국이 하는 Y20이라고까지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청년 더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투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개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여러분이 대표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데 국회의원을 1번 아니면 2번 한 사람만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87년 이후에 계속되어 온 제도인데요. 저는 그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어서 그러면 여러 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제도권 안에서 보이스를 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서울에 무슨 지금 강북구, 성북구 몇 개를 도봉구 몇 개를 하나의 지역으로 해서 거기 국회의원이 기존에 소선거구제로 한 6명, 7명이 있었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7명을 뽑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한 표가 4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진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진 정당들로 다당제로 구성이 되면 그러면 청년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여러 집단들의 목소리를 비정규직 목소리를 낼 그런 기회가 통로가 생기는 거라서 저는 소선거구제 폐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선거 때만 되면 대선이고 총선이고 여러분은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정의당은 찍으면 뭐 안 되고 이런 선거를 하면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거든요. 아까 덜 나쁜 놈을 뽑는 선거라고 그러셨는데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선이고 총선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보이스를 내는 내가 공직에 진출하는 그 진입 장벽이라 그럴까 그 비용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진짜 지금보다 확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은 정당을 하나 설립하려면 뭐 5개 시도에 뭐가 있어야 되고 당원이 몇 명 이상에 대한 무슨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과 같은 그냥 인터넷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다 당원 모집하고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무슨 돈이 그렇게 드는 정치를 왜 합니까? 그래서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내가 정치를 하고 공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진입 장벽이라 그럴까 그 비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지고요. 그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나 뭐 보좌진들을 두는 데 들어간 여러분의 세금들, 그다음에 건물이나 회의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들 이런 거는 대폭 좀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청년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봤자 10% 이상 득표를 못하면 자기가 선거 비용을 수백만 원을 썼든 수천만 원, 수억을 썼든 그거 전부 다 날아가고요. 10% 이상 얻어야지 50%가 보전이 되고 15% 이상을 얻어야지 100%가 보전이 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선거 비용만 따져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비용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더 보호하는 장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치를 바꾸자라는데 정치를 진짜 바꾸려면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진입 장벽을 낮추고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하고요. 정보가 누구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국민들은 그 정보를 보고 내가 지금 저 오래된 저 국회의원 뽑는 것보다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연세대 학생을 뽑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나라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뀌는데 그거를 바뀌려면 지금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면요. 여러분은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을 하는데 가면 또 이제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두 사람 눈에 들어오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덜 나쁘지 고민을 해야 되고 뽑아놓으면 여러분 또 손가락을 자르고 싶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정치를 뿌리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Y20이 뭐 하는 그 Y20이 청년들의 대표인 모양이죠. 각 20개국에. 예. 거기서 한번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그냥 단순히 청년이라는 거를 일회성으로 그냥 무슨 일회용 반창고 같이 선거 때 돼가지고 앞에 내세워가 사진 찍고 이용해 먹고 선거 때 지나면 그냥 청년들 버려버리는 이런 청년 정치가 아니라 진짜 청년들 지금 20대 30대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국회도 들어가고 시장도 되고 지방의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정치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이 혁명적으로 봉기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상은 지금 정치인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합의하는 그런 부분도 역할은 되기만 하면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이런 정치개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혁을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계속 떠들고 안 되면 우회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서 자꾸 머리를 부딪혀야지 돌이 깨지는 거죠. 또, 앞에 하시죠.
네, 그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정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못 들었습니다. 아, 제 소개한 겁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좀 특별한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일단 아닙니다.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질문한 거는 청년 정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예, 뭐든지. 근데 이제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판의 좀 평균 연령대가 좀 낮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나 뭐 민주당의 뭐 박지원 전 위원장이나 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나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세력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진 건 맞지만은 약간 그렇다고 해서 청년 정치가 완전히 정착되었고 좀 성공적이냐라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부정의 대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선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특히나 청년 정치가 조금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청년들이 지금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질이나 전문성의 부족 뭐 그런 거를 또 이유로 들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이유로는 저 사람들도 결국 금수저 또는 뭐 집안에 빽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정치인으로서 정기에 입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도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배경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청년 정치의 효용에 대해서 많이 부정의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제도 말고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뭐 무슨 대단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신 분이나 자기는 뭐 검사 출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 뭘 했고 그런 것들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왜 정치하는지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만 저는 알면 누구든지 정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념이란 말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이념, 아이디올로지, 이념 그걸 그냥 이즘, 뭐 커뮤니즘, 소셜리즘, 캐피탈리즘 다 이즘이잖아요. 이념이란 말을 싫어하시는데 이념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제 같은 공화라는 사상의 공화주의자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체성이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만 아주 기본적인 생각만 투철 하면 되는 거고요. 청년정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이라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다. 늙은이라고 다 부패한 거 아니고요. 청년이라고 다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 중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늘 보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진짜 공공의 선에 봉사할 그런 좋은 정치인들을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든 여러분 청년 중에 지금 20대 30대 중에도 나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기성 정치인들 뺨치는 그런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정치하려고 그러는지가 분명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가 분명하고 거기에 자신이 모든 노력과 인생을 걸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요. 본인 개인한테 너무나 비용과 출혈을 초래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발전한 나라들은요. 유럽에 가보면 젊을 때부터 어느 당에 당원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 일을 합니다. 공장 노동자를 하든 무슨 뭐 화이트 칼라를 하든 어릴 때부터 정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뭐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러면서 뭐 딱 앞에 내서가 사진 한 박 찍고 어디 공천 딱 주고 떨어지면 버리고 우리나라는 자기 스스로
정치하겠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손 들고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되는 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려면 일단 비용이 낮아져야 되고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국민들한테 알릴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뭘 알아야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다당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00이라는 표가 있으면 그중에 50.1% 얻으면 당선되고 3명이 나오면 35%만 얻어 당선되고 그럼 나머지 49% 나머지 무슨 70%는 다 사표가 되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정의당 후보 좋으면 여러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정의당 공약이 내한테 진짜 마음에 든다 하면 정의당 찍으면 정의당 후보가 그 10명,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1번 아니면 2번, 1, 2번 아니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 되는 거고, 정치에, 저는 요즘 20대, 30대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아까 이야기했던 투표율이 높아지고 정치가 자기 인생에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에 정치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래 학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뭔가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 가지고 똑바른 정신과 똑바른 세상관과 인생관을 가진 그런 좋은 청년들이 이름은 아무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제가 개인 신용불량자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에서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쉬워지도록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정치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지는 않고 제가 의원님 인스타 보고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먼저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의원님께서 이제 따뜻한 복지, 개혁 보수 이런 걸로 유명하신데 그래서 관련 복지 같은 것도 정책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고용이나 노동에 있어서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배달의 민족 라이더 흔히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 그러니까 기존 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지 제도에 이제 영향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수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유승민 전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앉아주셔도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이 노동제도가 앞서가질 못하고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그분들도 저는 노동자성이라고 그러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의 권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그게 다 그냥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쿠팡에서 배달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본인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과로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만약 일을 하다가 일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업수당 같은 게 나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기존의 복지와 노동보호 제도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호해드리는 그 부분은 지난 대선에도 대통령 후보들마다 그 공약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씩 빨리 좀 이렇게 처리해야 그게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플랫폼 노동자가 앞으로 배달의 민족이든 쿠팡이든
플랫폼 노동자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가 나올지 아직 예상이 충분히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 필수적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터져보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돌봄, 육아, 사람이 아니면 로봇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노동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 해주는 사람, 배달해주는 사람도 다 건물 청소해주는 사람, 다 필수적인 노동자들인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런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듯이 이 돌봄이나 간호나 육아나 식당 청소나 배달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뭐 배달은 그 플랫폼하고 겹칩니다만은 그런 필수적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너무 저임금 저소득으로 장시간 근로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고쳐나가느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민 이야기를 자꾸 했지만, 이민은 저는 이민 이전에 우리 스스로 모든 제도를 아이 낳고 기르고 하기 좋도록 하는 게 넘버원이고, 이민은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은 지금 출산율이 높아져도 노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15년, 20년 후니까 당장 이 노동력 부족, 사람 부족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민청 비슷한 걸 만들고 이민을 더 활성화하고 하는데, 이민도 보통 보면 필수 노동, 거기에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이민 노동자가 그런데 취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우리 농촌에 사람 모자라 가지고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으로 많이 가가지고 농업을 돕듯이 이 필수 노동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그분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제도화를 빨리 해나가느냐, 그런 문제 많이 고쳐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아까 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마이크가 제 마이크보다 좀 못한가 봐요.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대 갈등에 관한 이야기죠. 세대 갈등. 세대 앞으로 그동안은 뭐 예컨대 무슨 영남과 호남의 갈등, 이런 지역 갈등이 많았는데 저는 지역 갈등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근데 세대 갈등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인구나 세금이나 복지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연금 이야기했잖아요. 2050년대 가면 국민연금 쌓아놓은 돈이 그 전에 2030년대, 40년대 1700조 넘게 피크로 갔다가 이게 제로로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53년이면 지금부터 딱 30년 후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60세 넘어가지고 국민연금 받으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나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지금 빤히 보이거든요. 그 빤히 보이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의 60대, 70대, 80대는 연금 제발 올려주고 국민연금도 더 주고 기초연금도 더 주고 장기요양보험도 더 주고 더 받길 바라죠. 그분들은. 근데 그 무슨 돈으로 그걸 줄 거냐. 그거 세대 문제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대 문제고요. 또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자 그러면서 정년을 늘리자 이러잖아요. 정년을 늘리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일자리가 안 그래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일자리가 그럼 더 줄어들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는 구하기가 더 어려지고 겨우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고 그거는 하기 싫거나 해도 너무 괴롭거나 이렇게 되면
60세 넘은 사람들은 정년 연장으로 자기 일자리를 5년 이렇게 더 가져가고 청년들은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지는 이것도 대표적인 세대 갈등입니다. 그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노동과 복지와 세금, 연금, 무슨 건강보험 이런데 뭐 다 저는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양보하면 무슨 타결책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하려면 그걸 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해고는 더 쉽게 하면서 직장을 잃으면 내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려면 노동과 복지에 있어서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정부 대표 이 사람들이 3자가 대합의를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세금 좀 더 내고 그죠? 그래서 실업보험이고 복지에 더 기여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은 그 대신에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게 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제일 문제인 이중구조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문제는 더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그런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유럽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안 갔죠. 미국은 대량 해고, 뭐 갑자기 뭐 어디 구글에서 10만 명 해고하고 뭐 이런 나라니까 저는 미국 모델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나서서 이렇게 해야죠. 자, 청년 젊은 분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가면 연금 내고 세금 내고 나중에 여러분은 복지 혜택, 연금 혜택 못 받습니다. 왜냐? 그때는 여러분한테 혜택 줄 사람이 없고 재원이 없으니까 못 받습니다. 이게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빤히 보이는 미래인데 그 빤히 보이는 미래를 가만두고 5년마다 정권 바뀌고 4년마다 국회 바뀌는데 아무도 안 고쳐.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정치가. 그러면 젊은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보험료율을 내는 거를 약간 지금 9%에서 예컨대 10%, 11%, 12%로 더 내주십시오. 그 대신에 받는 거는 예컨대 뭐 60세다, 62세다 받는 거는 프랑스 마크롱이 하듯이 받는 거는 더 뒤로 미루겠습니다. 사람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미루고 받는 거를 줄이는 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받는 거는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여러분이 더 내시고 여러분이 그 대신에 확실히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죠. 노동개혁도 마찬가지고 노조와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하나씩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자기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타협이 안 되는데 그 타협을 누가 중재를 하고 그 대화를 누가 중재를 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낼 거냐.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그때는 노아사가 노동과 기업이 정치 없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는 그걸 하는 거는 정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세대 갈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느 한 세대한테 특별히 불공정하지 않도록 그 솔루션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쪽을 설득을 하고 때로는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샬트 쉐바덴 협약이라고 1930년대에 엄청난 노사정 대타협을 했는데 그때 스웨덴 정치하는 게 3인당입니다.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사회민주당인데 그 3인당 정권이 기업들한테는 이거 안 하면 공장 폐쇄하겠다 그러고 노동자들한테 이거 안 하면 해고고 뭐고 막 하겠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타협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 잘 되는 나라. 그런 타협이 안 이루어지고 각자 도생하고 각자 자기 이익만 열심히 추구하고 사회적 제도나 법이나 이런 거는 개혁 전혀 안 되고 이런 나라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저 세대 갈등 문제를 여러분 세대에 100% 만족하도록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더 오래가는 해법을 내려면 여러분도 조금 부담하지만 지금의 어르신들, 늙은 세대도 여러분이 부담한 만큼 자기들도 고통을 분담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해나가면 저는 못 해나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앞에 질문이 주로 많아요. 예. 팬덤 정치로부터 비롯된 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이제 좀 강성 지지층 분들, 아니면 뭐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나 개딸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어떠한 어떤 해결책이나 접근법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요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태극기하고 개딸들 문제죠. 강성 지지층이 양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뭐 무조건 아무리 틀려도 잘못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민주당에 가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떤 의혹을 받더라도 지지하는, 심지어 고인한 국회의원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구만요. 그게 그냥 무조건 지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무조건 믿고, 우리가 야당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당 때는 완전히 그냥 말 바꿔도 그래도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양당에 다 있고, 특히 양당의 골수 당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저는 한 가지 좋은 현상은 뭐냐면, 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서로 완전히 사생결단식으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정치에서 진짜 염증을 느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중도층, 무당층이 되고 있고 그게 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을 제외한 국민들이 그럼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상당수 국민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뜻을, 아까 제도와 이렇게 청년정치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정치에 힘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중도무당층 사람들, 특히 그분들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많고 젊은 층에 많아요. 그분들은 특별히 내가 1번에 노예가 될 것도 아니고 2번에 노예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정치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지금 제도로는 안 되는 거죠. 중도무당층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예컨대 제3의 정당이나 제4의 정당이 생기고, 그런 정치 세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라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그게 막혔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저하고도 관계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국민에서는 지지도가 나오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원들한테는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당규 바꿔 이래가지고 무조건 당대표를 뽑는데 100% 당원으로만 뽑으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오래 하신 분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딱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도 100% 당원들로 대통령 후보 뽑고 100% 당원들로 당대표 뽑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걱정하는 양극단의 진영 대립이 심각한 이 정치가 하나도 안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은 격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찍히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내년에 전부 다 눈치 보고 납작 엎드렸는데, 저는 공천 안 줘도 좋다. 공천 줘도 할 생각이 잘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요즘 자유롭게 살면서 할 말 하는데 정치인들이 저항을 할 줄 알아요. 저항을. 옳지 못한. 그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려 가지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싫어가지고 민주당을 쳐다보는데 거기도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이쪽은 이쪽대로 옛날의 아주 올드한 그런 보수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당이 당원이 문제죠, 결국. 당원이 문제인데 그 정당에 당원 가입하는 거 다 자유고 당비 내면 책임 당원 되는 거고 그런데 당원이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누군가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정당제도, 선거제도가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로 걱정하시는 그 뿌리하고 직결된 게 그 나라의 정치적인 제도고 그 안에 선거제도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정당제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대선거구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노무현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그 나라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하려고 그러다 대통령이 돼도 못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잘못된 정치가 수십 년간 너무 누적이 돼서 87년 이후에 벌써 36년이 지났는데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라는 게 도대체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정치를 안 하실 거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던 민주시민으로서 보이스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잘 보시고 정치가 그런 개혁을 정치인들이 좀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 그것만 바라보는 정치가 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하고 불이익을 받지만 늘 문제를 고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좀 그 뭐 청년 정치인이든 누구든 나이 많은 정치인이든 그런 개혁 의지는 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한 답변이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그만할까요? 오늘 끝까지 자리 남아 계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